다들 설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점점 가족들끼리 모이는 설 풍경의 모습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때만큼은 누구나 다들 가족들을 생각하곤 할 겁니다. 저도 설 연휴나 명절이 되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도 나고 먼저 떠난 남편 얼굴도 그려지죠. 보통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들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일인데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긴 하는데 썩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저희 바깥사돈이었던 사람인데요. 그냥 궁금합니다. 정신은 차렸는지 사람이 바뀌긴 했을지 궁금해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바깥사돈은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나 제 아들이 다른 상황이었다고 해도 그 사람의 형편없는 모습을 목격했을 것 같긴 한데 저와 아들의 상황이 맞물리면서 형편없는 바깥사돈의 모습을 조금 더 일찍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없는 바깥사돈이 어떻게 사는지 가끔 이런 날이 될 때마다 궁금해져요. 그 바깥사돈의 형편없는 모습을 여러분께 설명하기 위해선 먼저 저와 아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야 되겠네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일찍 남편을 여의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죠. 남자든 여자든 홀로 자식을 키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아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설명해도 다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서글프고 억울한 일들이 거의 매일매일 있었죠.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들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것에 비해 바르게 또 잘 자라주는 아들을 보며 어떤 모진 풍파가 저를 덮치더라도 제가 바람막이가 되어 우리 아들을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 하나 가지고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이 훌쩍 자라 있었더라고요. 아들은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을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육군 사관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만이 육사를 지원하게 된 전부는 아니었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저를 도와주고 싶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긴 했죠. 어쨌든 아들이 육사를 입학하고 난 뒤에는 제가 아들에게 할 일이 많이 없어졌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여유가 조금 생길 수 있었고요. 그게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직 20대인 아들이 너무 일찍 제 품을 떠난 것 같아서 허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팔자가 늘어져서 생긴 잡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들이 저리도 저를 생각해 주는데 제가 천하태평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아들이 군인인 만큼 자리도 빨리 잡고 결혼도 빨리 할 거라고 생각해 아들이 결혼식을 올릴 때 도와줄 돈을 모으려고 했죠. 그렇게 아들도 저도 서로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육사를 졸업해 군 장교로 복무하고 있던 아들이 전역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군 생활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했죠. 장기 복무 10년 중 5년 차 때 한번 전역 신청을 할 수 있었기에 이번 시기를 놓치면 나이 때문이라도 다음번에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 맘 같아선 말리고 싶었어요. 직업 군인이고 장교면 괜찮은 직업 아닙니까? 무엇보다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자리를 나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말리고 싶었죠. 그런데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무엇인가 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고 처음으로 자기 욕심을 내보인 거였어요.
평생 엄마 걱정하느라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살아온 아들인데 처음으로 세운 뜻을 꺾을 순 없었죠.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뭐 잘해준 게 있다고 하라 마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들은 전역을 한 뒤 사업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생기지 말았어야 할 비극적인 일이 저와 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아주 큰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가지게 된 거죠.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큰 사고에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자식이 장애를 입은 게 속상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제 다리를 떼어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이제 다 늙어 필요 없는 제 다리를 앗아가고 우리 아들 다리를 다시 되돌려줬으면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이 모든 걸 가슴으로 앓으며 아들을 보살펴야 했죠.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불운과 힘든 시기에도 좌절하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며 힘든 재활도 잘 이겨내고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참가했죠. 그러다 한 시민단체에서 하던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하던 도중에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강사 일을 하던 며느리는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제 아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바라봐 줬어요. 거기다 아들 일로 제가 고생이 많았을 거라며 아들 사고 이후 상처투성이인 제 마음을 보듬어 주기까지 했죠. 그런 며느리를 저 역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아들이 저렇게 된 일이 제가 모자란 탓인 것 같아 저토록 예쁘고 잘 어울리는 아이들이 불편을 겪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없는 형편에 잘해줄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며느리를 더 챙겨주고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었죠. 그렇게 두 아이의 만남을 응원하며 축복해주고 있던 도중 아들이 며느리와 결혼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당연히 축하해주고 행복을 빌어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를 듣고 나니 걱정부터 앞섰어요. 아무래도 아들의 몸이 불편하다 보니 상대 측 부모님께서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안심시켜주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반대가 아예 없을 거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들 결혼 약속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5년, 그리고 10년, 또 20년 이렇게 계획도 세웠습니다. 저희 준비 잘 돼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같이 헤쳐나갈 마음가짐 되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 얼마나 강하고 의지가 굳은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이 사람 흔들리지 않게 잘 붙잡고 있을 테니 염려 놓으세요. 또 제가 저희 어머니께만 살짝 귀뜸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저희 결혼 허락하시는 반응이셨어요. 분명 큰 반대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들과 며느리를 믿고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아들과 며느리 가슴에 상처받는 일 없이 결혼 허락을 받길 기도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제 바람과 달리 기쁜 소식은 빨리 들려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게 걱정을 끼치기 싫었는지 며느리 집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진 않았지만 늦어지는 소식을 보며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러다 밝아진 표정의 아들이 드디어 결혼 허락을 받았다면서 상견례 날짜를 잡자고 알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결혼 허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기뻐하며 안도를 할 수 있었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결국 사돈 되실 분들의 마음을 열고 결혼 허락을 받았다는 생각에 저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상견례 자리를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돈될 분들과 처음으로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제게 환한 웃음을 보이시며 호의적인 모습인 안사돈과 달리 박가사돈께서는 저와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았고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한 태도였으니까요. 그 모습에 아직 박가사돈은 두 아이의 결혼에 대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하지만 박가사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니 마땅치 않겠죠.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처음 상견례 자리를 나왔을 때보다 조심스럽게 사돈을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게 된 상견례 자리였는데도 박가사돈과 대화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가사돈은 제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도 못마땅해 했고 장교로서 의무복무 10년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전역을 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했어요. 알고 보니 박가사돈도 군 장교 출신이었는데 전역은 한참 전에 했지만 뼛속까지 군인인 사람이었거든요. 사실 수영이 어머님도 충분히 제 마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 안 귀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지희가 보다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해요. 근데 수영이 몸이 저렇다 보니 전 솔직히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결혼하겠다는 걸 제가 반대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건 두 사람이 너무 막무가내로 또 그저 행복할 거라는 착각에 빠져서 결혼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길래 수영이 어머님께 같이 좀 말려달라 부탁하려고 나온 겁니다. 수영이 어머님이 자기 자식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생각해 주시고 애들 좀 말려주시죠. 어머 여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애들 결혼 허락까지 다 해놓고 무슨 말을... 그것도 수영이 어머님 앞에서 이게 무슨 실례예요? 수영이 어머님, 이 사람 말 새겨듣지 마세요. 저희 수영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우리 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당신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그래? 남의 딸도 아니고 당신 딸인데 딸 인생 망가뜨리고 싶어? 그리고 내가 이 결혼 안 된다는 건 장애 때문만이 아니야. 난 수영이 제가 군 복무 도중 전역한 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말론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전역했다고 했지만 내가 봤을 땐 나약해 빠져서 전역을 한 거라고. 군생활 힘들고 지겨우니까 사회는 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나온 게 맞다고. 솔직히 수영이 집안이 괜찮고 넉넉하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 근데 나와서 자기가 뭘 하겠다고 전역을 해? 그리고 혼자 전역하면 다야? 전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우들은 어쩌고 혼자 전역을 해? 임관하면서 받은 반지, 그 반지를 맞대고 무라카를 외치며 함께하기로 한 동기들을 배신하고 어떻게 혼자 나올 수 있냐고? 저런 정신머리로 누굴 보호하고 지킬 수 있겠어? 난 내 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사위로 삼을 거야. 그래서 수영이는 안 된다고. 아이, 당신 진짜 왜 이래? 사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박가사돈의 갑작스러운 언행에 모두가 당황해했고 안사돈과 며느리가 급히 박가사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며 상황을 수습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 앉아있다 아들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게 됐죠. 수영아, 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네 장인어른 될 뿐 널 쉽게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엄만 걱정되는구나. 안 그래도 상처투성이인 우리 아들 마음이 또 난도질을 당할까봐.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저도 예상 못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전 괜찮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마음 단단히 했다고. 어머니께서도 지희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저 지희 포기 못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는 저희 두 사람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제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어머니께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어머니 마음 아파하실 소리 듣게 만들어서요. 저는 좀 더 있으면서 아버님 마음 돌려볼 테니까 어머니께서는 먼저 일어나세요. 제가 앞까지 배웅해 드릴게요. 아유,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아이, 그럼 됐다. 나도 앉아 있으마. 우리 아들이 하겠다는데 엄마가 힘이 돼줘야지. 또 잘되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지. 아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이 결혼을 더는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아들 일이 잘 되기만 바라왔기에 이번엔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를 계속 지키게 됐죠. 이후 흥분을 가라앉힌 듯한 바깥사돈을 안사돈과 며느리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저와 아들은 조금 전 일을 없었던 셈 치고 안사돈과 결혼 관련해서 대화를 이어갔어요. 바깥사돈은 더는 회방을 놓지 않았고요. 그렇게 바깥사돈에게 인정받진 못했지만 두 사람의 결혼은 문제없이 준비됐습니다. 아들은 결혼이 예정되면서 더 바빠졌어요. 결혼 전까지 조금이라도 장인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매일 며느리 집으로 찾아가 시간을 보냈거든요. 제가 웃는 얼굴에 침 못 뱉고 못난 얼굴도 보다 보면 정든다고 아들을 부추기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효과가 있었는지 듣던 중에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된 방문에 바깥사돈의 마음이 열렸는지 단둘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아들은 바깥사돈과 제법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중엔 바깥사돈이 아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보지 않겠냐는 말까지 했다고 했어요. 당시 아들이 하고 있던 일이 있긴 했었지만 사업이었기 때문에 겸업이 불가능하진 않아 아들은 바깥사돈의 제안을 수락했고요. 저는 아들이 사돈에게 인정받는 것 같아 기뻤습니다. 또 사돈들께 감사했죠. 그래서 따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긴 했지만 저도 결혼식 준비로 정신이 없어서 따로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진 못했어요. 그게 애들 결혼식 이후에도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선물을 하기로 했죠. 그때 마침 미국에서 지내시던 아주버님께서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기 전까지 저희 모자와 가깝게 지내던 분이셨어요. 동생인 남편을 많이 아꼈고 그래서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저와 아들을 많이 보살펴 주셨죠. 그런데 미국에서 지내시느라 저희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당시 코로나 문제로 입국과 출국 뒤 격리 기간이 있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미국에서 하고 계시던 일에도 문제가 생기고 시간도 여의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다 그쯤 시간이 지나서 조카의 결혼을 축하해주고 사돈께도 인사를 드리고 싶다며 찾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아주버님과 같이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오던 길이기도 했고 아주버님께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길래 퇴근 시간에 맞춰 아들 회사로 찾아간 거예요. 잠깐이지만 바깥사돈께도 인사를 드릴 수 있고 아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도착하게 된 사돈의 회사 건물 1층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사돈 회사 직원들끼리 하는 소리였는데 제 아들이 사돈에게 맞고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과장님 올라가시게요? 지금 들어가지 마세요. 좀 이따 들어가세요. 지금 분위기 완전 살벌해요. 왜? 설마 또? 사장님이 또 잡돌이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사장님은 왜 그러시냐? 일은 시키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가 멀다고 사람 잡을 거면 왜 회사에 취직시킨 거야? 괜히 우리들만 눈치 보이고 힘들고 분위기는 뭐 되고. 수영씨 진짜 사장님 사위는 맞는 거냐? 이제까지 하는 것만 보면 아닌 것 같아. 위장 결혼시켜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스트레스 풀기용으로 데려온 것 같다니까. 그러게요. 뭐 사위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을 줄 알았더니 더 심하게 당하는데요. 사장님이 직원들 쓸데없이 갈구긴 갈궈도 손을 댄 적까지는 없었는데. 진짜 다른 사람들 모르게 뭐가 있나? 맞고만 있는 수영씨도 이상하고 사위를 때리는 장인인 사장님도 이상하고. 용진씨가 들어왔을 땐 사장님이 노동층에 찔려서 성질이 죽었을 때라 모르는 건데 원래 손버릇도 안 좋긴 했어. 누가 한번 신고한 뒤로는 손버릇은 고쳤는데 저 입버릇을 못 고친 거지. 그나저나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다간 괜히 우리한테 불똥 튄다니까.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아들이 사돈에게 뭔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꾸짖음이나 혼이 나는 게 아니라 폭행을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곧장 아들이 있는 사무실로 뛰어 올라가게 됐죠. 그리고 목격하게 됐습니다. 1층 두 직원이 말한 것처럼 제 아들의 뺨을 내리치고 있는 바깥사돈을 말이죠. 내 아들이 바깥사돈에게 맞고 있다는 걸 다른 사람 입을 통해 듣기도 했고 내 눈으로도 아들 맞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인 일인 것 같아서 그 장면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뒤따라온 아주버님께서 제게 괜찮은 거냐 묻는 말에 그제야 정신이 번쩍하고 들더군요. 저는 제 아들을 때리고 있는 바깥사돈에게 뛰어갔어요. 그리곤 내 아들의 뺨을 때리고 있는 바깥사돈의 팔을 붙잡아 던졌습니다. 그 정도면 바깥사돈도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랄 법도 한데 바깥사돈은 아주 잠깐 이게 뭐냐는 표정을 지은 뒤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다시 태연한 태도를 보였죠. 저는 그런 바깥사돈에게 왜 내 아들을 때리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 이거 너 겨우 이거 맞고 휘청거리는 거야? 너 정말 군인 맞아? 아무리 다리 병신이라고 하지만 아직 한창인 새끼가 이걸 못 버텨. 야, 똑바로 안 서? 표정 똑바로 하고 자세 똑바로 하고. 왜? 꼬우냐? 어이, 아저씨, 꼬우세요. 근데 네가 꼬우면 어쩔 거야? 그렇게 꼬우면 죽은 네 아빠라도 불러오던가? 아니면 내 딸이랑 이혼이라도 하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새끼 한 발 늦은 대답 뭐야? 대답 바로바로 안 튀어나오지? 이게 뭐야? 사돈? 사돈이 여긴 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왜 때려요? 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때리고 있냐고요? 회사 일 때문이에요? 아니면 제 아들이 사돈께 덤비기라도 했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말로 하면 될 것을 왜 때립니까? 왜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내세요? 남의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와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큰 소리를 칩니까? 여기 누가 들어와도 된다고 했어요? 누가? 야! 여기 우리 사돈 사무실로 들인 사람 누구야? 누가 들인 거냐고? 없어? 아무도 없어? 사돈, 우리 직원들 중에 사돈을 들인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안 되시죠? 여기도 엄연히 남의 영업장인데 이러는 것도 영업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서방이 회사에 아주 큰 손해를 끼쳐서 제가 혼을 좀 내다가 욱하는 바람에 손이 나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뭐 사람을 개패드 팬 것처럼 말씀하세요? 그냥 한두 대 때린 거 가지고. 이런 거 남자 사이에선 별거 아니에요. 또 저랑 정서방이 같은 군인 출신 아닙니까? 귀싸대기 몇 대 날리는 건 조인트 까는 거랑 별 차이 없다니까요. 조인트 까는 거 아시죠? 군대에서 흔히 있는 거. 안 그래, 정서방?
자네 어머니가 우리 군인의 세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드려. 응? 설명은 무슨? 내가 밑에서 다 듣고 왔어요. 하루가 멀다고 우리 아들 때린다면서요? 아까도 홧김에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때리던데. 때리고 나서도 별로 미안한 표정조차 없던데 뭘 웃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군인 세계인데? 지금 여기가 군대예요? 사돈이나 제 아들이나 군인입니까? 장인과 사위, 회사 사장과 직원 아니에요? 거기다 군인 출신이면 때려도 됩니까? 요즘 군대에서도 이런 짓 하면 뉴스 나오는 시대라고요? 근데 어디서 폭력을 써요? 아이 진짜 거참. 아이 사돈이 이렇게 아들의 품에 끼고 돌고 있으니까 정서방이 이렇게 나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무 복무 기간도 못 채워서 나오지. 내가 이 썩어 빠진 정신머리에 우리 정서방 싹 다 뜯어 고치려고 내 회사로 데려온 거니까 사돈께서는 괜한 걱정 말고 있으세요. 제가 정서방을 사돈도 내 딸도 지켜내는 남자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만 가시라고요. 뭐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아들 회사로 데려간 이유가 그거였어요? 내 아들 당신 기준대로 고치려고? 정말 그런 거예요? 네, 처음부터 그럴 생각으로 이놈 내 회사에 들였습니다. 그게 아니면 내가 왜 내 딸과 결혼을 시키고 왜 내 회사에 데려와요? 다리도 병신인데다가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도 도망쳐 나오는 나약한 새끼를. 내 딸이 이놈과 헤어질 생각은 죽어도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고칠 수 있는 만큼은 고쳐놓고 봐야지. 이제 대답 다 들었으면 그만 나가세요. 사람 만드는데 끼어들지 말고 나가시라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생각과 헛소리였어요. 누가 나약하고 누가 정신머리가 썩어 빠졌습니까? 나약하고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 큰 사고를 당하고 장애까지 입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늘없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제 아들이었어요.